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방어 기제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룹을 정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동영상을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스컹크 아시죠? 스컹크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보이죠? 방귀를 뀌죠. 엉덩이를 짚고 있면서 방귀를 낀단 말이에요. 왜 방귀를 뀌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고슴도치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몸을 오므려요. 몸을 오므리면서 그 사자도 고슴도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멜레온은 주변의 그 색깔에 맞춰서 자기 몸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어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방어기제를 쓰느냐? 불안하니까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그 개가 요란하게 막 짖는데 그 짖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가 불안할 때 짖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리 먼저 이렇게 막 짖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이겨먹겠어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방어기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도 방어기제를 써요. 아까 동물은 불안하니까 방어기제를 쓴다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어기제를 쓰는데 왜 방어기제를 쓰냐면은 불안하니까 방어기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기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이 방어기제를 종류별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방어기제는 자아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아의 방어기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안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어기제를 안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우리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쓴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방어기제가 병리적인가 병리적이 아닌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방어기제는 병리적일 수도 있고 병리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병리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 병리적이냐면 특정 방어기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기가 인간관계라든가 사회 적응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면 병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어기제는 병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어기제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다. 저 사람 이런 방어기제를 많이 쓰더라. 그럼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이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저럴 거다. 거의 저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불안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그 방어기제를 탁 써버려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중요한 거는 이 방어기제는 무의식 중에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기제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방어기제를 쓰면서도 왜 방어기제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의식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불안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방어 기제는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많은 방어 기제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어 기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어 기제를 즐겨 쓴다? 자기를 비롯한 타인을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 방어 기제를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 갖고 온 게 몇 가지냐면은 몇 가지, 14가지죠? 14가지.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이무서 선생님이 쓴, 이무서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분석하고 또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정신분석으로의 초대 이유 출판사에서 그래서 방어 기제를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다른 이런 정신분석 책에서는 방어 기제를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분은 그냥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은 굉장히 또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어 기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은 억압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볼게요.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 기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으로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들을 무의식에 누른다. 억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이 풀려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심하다. 신경증의 1차적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억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른다는 얘기예요. 누른다는 얘기예요. 어디다 눌러요? 의식, 무의식, 무의식에다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누르냐면은 의식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생각 같은 거, 의식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생각, 이것을 무의식에 누른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엄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엄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아버지가 엄하지 않으면 아들은 자기의 욕구라든가 자기 표현을 아버지한테 편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을 아버지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를 증오하게 돼요. 아버지를 분노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의식에 억압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으면 무의식에 아버지에는 분노가 억압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의식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방어 기제를 가장 잘 쓴다. 그래서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이 가장 1차적으로 쓰는 이 방어 기제가 억압이에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엄마가 나를 혼내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너무 규범을 많이 만들었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만들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 자기를 표현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욕망, 이것을 무의식에 자꾸 이렇게 억압해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된 게 많으면은
이 억압을 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요. 억압한 것이 많으면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냐면은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억압한 것이 많으면 그 경험을 억압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노를 억압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이제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가 숙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 이거 숙제 잘못했다. 그러니 내일 올 때 학교 올 때 다시 해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럼 보통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숙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구나. 숙제를 다시 해서 내일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억압한 이 분노가 있는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나를 혼내주는 거야.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어. 네. 무엇으로 어떤 감정으로 선생님의 어떤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억압된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 억압을 많이 하면은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감기 몸살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에 잘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억압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감정을 한번 친한 친구가 좋아. 친한 친구를 만나서 한번 이렇게 풀어본다든가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억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은 뭐예요? 결혼해갖고 이제 시집에 들어가 살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시어머니 놓치, 시아버지, 시누이, 또 남편은 자기 편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잖아. 근데 그걸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시집 식구에 대한 감정들을 다 어떻게 무의식에 억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있으면은 이게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요. 마치 돌멩이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억압이 너무 심하면 그게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 그것은 이제 프로이트 시대에는 이게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억압을 좀 풀어내는 방법은 좀 환경을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게 억압이고요. 그래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내가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왜 썼는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억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억제는 뭐냐면 억압하고 비슷해. 근데 억압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방어 기제를 쓰는 거라면 억제는 내가 알아. 내가 알면서 쓰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억압이 더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억제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할까요? 억제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아. 억압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해. 왜? 나도 모르게 쓰는 방어 기제이거든. 자, 시어머니에 대한 내가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는데 막 터뜨리고 싶어. 근데 내가 참는 거야. 터뜨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괜찮아. 근데 분노가 막 있는데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것과 그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욕망. 그거 자체를 억압해요. 있는데도 있는 줄 몰라. 이게 억압이야, 사실은. 있는데도 있는 줄 몰라.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쓰면 말을 안 해요. 탁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을 하면은 나 이래서 기분 나쁘고 막 말을 하게 되면 싸우겠죠?
싸우지만 안에 있는 자기 감정이 표현이 돼요, 안 돼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그 원한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라 그래서 꽉 참고 있어. 그러면 이 꽉 참은 게 다른 데 가서 풀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상대를 보는 하나의 편견, 선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인식을 하면서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선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제 서류 가져갔더니 상사가 막 혼내줬어요. 그 앞에서는 꾹꾹하죠. 잘못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어떡합니까? 쌍욕을 하잖아. 특히 이제 차를 닫아서 운전하면서 쌍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들 안 그러시나요? 네, 쌍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억제하던 것을 털어내고 있는 거야. 더 하라고 부채질 해주면 돼요. 당신 잘하는 거 더 하라고. 네. 그래서 특히 뭐 남자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운전대만 잡게 되면은 이제 안에 참았던 것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억제는 비교적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방어 기제다. 그래서 억압된 것이 억제되는 정도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투사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억압에 실패하면 투사로 나타난다. 투사는 무의식에 품고 있던 생각을 남에게 떠넘겨버리는 방어 기제니까. 자, 억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네. 알 수가 없어. 근데 투사는 바깥으로 투사 던지는 거거든요. 던질투예요. 영어로 프로젝션인데 던질투. 바깥으로 던져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억압한 건 참는 거라 그랬죠. 억압된 걸 바깥으로 확 던져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투사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남 탓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살다 보면 남 탓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투사로 인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투사에 대해서. 자,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자,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시험에 떨어졌으면 뭐 여차여차 시험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시험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분노, 또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어. 집에 딱 와갖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너 시험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순간 엄마에게 화를 막 내는 거야.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 엄마 때문이야? 막 그러고.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이야? 이건 자기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받아들이면 괜찮아. 나 때문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너 때문이다. 이게 대표적인 투사가 됐거든. 또 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가령 이게 이제 그 사춘기 여고생들한테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사춘기 여고생이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했어. 여고생이 총각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당시는 순진해갖고 짝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선생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도덕적인 근기가 있거든. 이게 투사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 안 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눈빛을 자기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 투사다 이렇게.
그럼 투사는 자기 안에 있는 불쾌한 감정이 보통 투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정신 분석학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도 투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은 아주 이제 어떤 여성이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쳐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여성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여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좋아한다. 이게 왜 좋아할 수 있냐면 이거 긍정적인 부분이 투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여성다운 그런 면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못했어? 못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여성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돼요. 이것도 또 투사예요. 내 정신 분석에서는 사실 불쾌한 감정을 투사한다고 하는데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투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로 정신병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마귀가 이제 베란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뭐 만나기도 했어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베란다 뛰어내리라고. 근데 아버지가 뛰다가고 거울 딱 잡아갖고 사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투사야. 이게 어떤 투사냐면 자기 안에 사실 죽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고 싶은 충동을 내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야. 그때는 죽고 싶은 충동이 환청으로 들리거든요. 환청으로. 누구에게 투사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투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은 뿐만 아니라 어떤 환시, 환청, 환각 이런 것을 통해서 투사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투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투사 이렇게 하는 말을.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야. 남 탓이라고 막 느껴질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이게 남 탓일까? 아니면 내가 내 탓인데 내 탓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 탓을 돌리는 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내 탓이구나. 그러면 문제는 가벼워져요. 객관적으로 진짜 남 탓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건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디피, 냅둬. 이제 하나님에게 위탁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정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상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나 상징이 다른 대상이나 사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정신기제. 자, 어떤 대상이나 상징이 다른 대상이나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 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나 충동들이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상징적인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 고흐의 작품이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고흐가 자살을 했죠. 죽고 나서 고흐의 작품이 빛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고흐의 형이 있었는데 고흐의 형의 이름이 고흐야. 고흐. 똑같이 엄마가 적었어. 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고흐에 대한 연민, 이것 때문에 둘째를 고흐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 고흐 때문에 이 고흐에 대한 이 엄마로서의 애착 관계를 잘 못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흐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흐는 이 안에 그 불안이 굉장히 많아.
불안이 많으니까 자기 귀를 자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우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림을 통해. 그래서 고우가 그린 여러분 해바라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이제 고우가 그렸다고 해서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해바라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지? 불안해요.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우의 그림은 붓터치가 굉장히 두꺼워요. 왜 두껍냐? 불안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돼서 나타납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상징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중섭이라고 아세요? 화가? 예, 우리 한국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그림은 뭐예요? 소예요. 그 소가 어떻게 건강해 보여요? 비실비실해 보여요. 건강해 보인다. 맞아, 잘못 봤나? 맞아, 기억이 안 나네. 손인데.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 이중섭도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한청환 씨.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 이런 것을 이 그림이라는 건 상징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래서 표현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가가 춘원 이광수예요. 이광수는 사랑의 결핍이 너무 심했어. 엄마 일찍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진짜 사랑을 잘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쓴 책은 왠지 그렇게 사랑에 집착을 하는데 이광수가 집착하는 그 사랑은 아주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석순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오는 거야. 하나는 평범한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아주 이상적인 사랑. 진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판타스틱한 사랑을 이광수는 그리워하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사랑의 결핍이 사랑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상징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예술가들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고통이 다 예술로 상징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술가들, 위대한 음악가들 보면 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이거를 문학으로, 그림으로 혹은 음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돼요. 상징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소설 쓰는 능력이 거의 천재적이에요. 벌써 문학상도 받고 막 그런 아이거든요. 얘가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몸이 자해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를 거의 지금 1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소년 예술단을 조직을 했대. 청소년 예술단. 근데 청소년 예술단 멤버가 5명인데 해당 부분에 가서 진짜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일러스트, 시, 그림. 근데 공통된 점이 있어. 얘네들 다 우울증이 있대. 그리고 예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게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작품 전시회를 하겠대.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는 짓을 미친 짓이라고 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모서리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아이가 상당히 이제 표현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상징화. 여러분 꿈속에서 굉장히 상징화. 이거는 우리 굉장히 많게 만연이 된,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일반 평범한 금속 갖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금을 만드는 거야. 평범한 금속으로 쇠붙이 갖고 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세 시대에 연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이 어떻게 새로 금을 만드는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설명해 내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응? 가능하면요 진짜 이 금값은 바닥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이 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진짜 물리적인 물질로서의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어떤 인격의 완성의 단계를 이 사람은 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일반 철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저속한 인격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을 연금술사들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상징돼서 나타난다, 상징화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징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 상당히 좀 내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치 혹은 치환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것도 흔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무의식적 대상에게 주어졌던 감정을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기는 거. 대표적인 게 동쪽에서 땀 먹고 어디에서 화풀이해요? 서쪽에서. 왜 그럴까요? 동쪽에다가 화풀이 하면 되는데 왜 동쪽에다 화풀이 못해요? 동쪽은 힘이 세, 서쪽은 힘이 약해. 말하자면 약한데 덜 위험한데 화풀이 하는 거. 이게 소위 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만 해도 6남매가 있으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전부 다 6남매가 이제 준비물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다 돈 내밀어. 어떤 때는 엄마가 6개 전부 다 준비물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방과라 가면서 그럼 아침에 학교 되게 기분 나빠. 그럼 가다가 깡통 차고 갔어요. 그럼 깡통 바로 펑펑 차면서. 이것도 치환 전체예요. 화풀이를 어디다 푸는 거예요? 깡통에다 푸는 거예요. 깡통 차고 다니다가 돌불이 팍 차죠. 와, 비명지르게 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집에 와서 누구한테 풀 수도 있어요? 힘없는? 아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죠, 자식한테. 그리고 괜히 집에 와서 또 요새는 애완견한테 푸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이제 전치, 치환 느낌. 자, 이러한 방어 기제는 우리가 조금씩 다 써요. 다만 너무 하나의 방어 기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쓴다든가 할 때 이제 누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치라고 치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썼다고 쳐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미안해. 내가 우리 그 부장 걔 때문에 열받아갖고 이제 당신한테 화풀이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사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 내 마음은 풀어지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그건 괜찮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똑같이 자기 상사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아내한테 계속. 이거는 약간 좀 병리적인 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이건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뭐 다 나가기 전이지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 인간들이 방어 기제를 하나도 안 쓰고 산다면 인간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낙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하나도 안 쓰고 살면 우리는 불안할 게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경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어 기제를 쓰는 건데, 원래 에덴 동산은 방어 기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옷을 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로 어떻게 합니까? 가리잖아. 이 가렸다고 하는 것이 방어 기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도 이제는 방어 기제가 있어야 할 정도로 한계가 다 생겼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게 이제 부부는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고,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방어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성장하고 하나가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요. 그래서
본래는 사람이 우리가 방어 기절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방어 기절을 안 하고 순수하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원래 방어 기절을 다 내려놓으면 진짜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가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는 지금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신라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원초적인 방어 기제로서 의식화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아니야 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끔찍한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끔찍한 장면을 눈을 부릅뜨면서 쳐다보고 있는 저는 못 봐요. 다른 영화에서 이제 조폭 영화에서 이 칼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거 있고 저는 못 봐요. 눈을 감고 그걸 쳐다보고 그리고 여고생이 여고괴담 공포 영화를 보면서 무서운 장면 나왔는데 눈을 딱 바로 뜨면서 몸을 찌릿 떠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 눈을 확 감고 아니야 해버리는 게 보통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니야 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잘 쓰는 사람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부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혹은 도박 중독자가 자기가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100% 안 해. 중독자가 가장 잘 쓰는 방어 기제가 부정이에요. 디나이얼. 아니야. 너 알코올 중독자이지? 아니야. 너 도박 중독자지? 아니야. 어제 사부 카지노 가갖고 이제 카지노 가갖고 1억 잃었거든. 집에 들어왔어. 아내가 당신 1억 잃었지? 아니야. 이렇게. 또 순진한 아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이 자꾸 저렇게 중독에 빠진 건 누구 때문? 나 때문.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중독에서 나올 거야. 또 내 탓을 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거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폐쇄병동에다가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개방병동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꼭 거치는 것이 있어. 뭐냐면 중독자들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거야. 처음엔 절대 인정 안 해요. 근데 거기 상담사들이 계속 그냥 집요해요. 노트 하나씩 주고 지난 과거 삶을 보면서 다 회상하라고 그러고 뭐 엄마 아버지 다 회상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방병동으로 옮겨져. 그런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은 개방병동으로 가고 싶어서 거짓말로 또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게요. 자, 제가 오늘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책을 언제 봤냐면 지금 한 35년 전에 봤나? 참 재밌게 봤어요. 키블로로서라고 하는 인종의학자가 쓴 책인데 자,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떤 방어 기제를 쓰냐면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대요. 의사가 정확한 이 CT 다 찍어서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 아니야. 오진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아니야. 오진일 거야. 그리고 병원 쇼핑을 하게 되죠. 이게 부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막 그래도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필요는 있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이지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노가 나온다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중병이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TV를 보면서 건강하게 거리를 잘 활보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보다 세상을 더 악하게 살았는데도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는 막 분노. 세 번째는 타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타협을. 여러분, 제가 제 강의실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2-3살 어리고요. 수업 시간에 항상 일어서서 수업을 해요. 허락을 받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디스크인지만 알았어요. 그로부터 한 3-4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디스크가 아니라 췌장암 말기래요. 이 췌장암 말기도 허리가 이렇게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디스크인지 알고 또 정형외과 가니까 디스크라고 하니까 디스크 치료만 열심히 받은 거예요.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여차여차한 사정을 거쳐서 어디를 갔냐면은 어느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자연식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야. 가서 한 100일 기도하게 되면 그동안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다 실천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 열심히 하고 100일 정도만 하면 자기 몸이 다 치료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있지, 아닌데 그랬어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분노, 부정, 분노,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가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야.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근데 이 타협이 딱 들어가게 되면 내 병이 날 것 같아요. 자, 또 보통 타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에 실패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때 우울이 와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우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이게 5가지거든요. 보통 5가지 다 거쳐요. 근데 어느 한 단계를 많이 거칠 수 있고 적게 거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는 이 5개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고 케어를 해주는 게 좋아. 네. 의사는 이미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줬는데 자꾸 그 병이 치료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이런 확신을 줘갖고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건 옛날 책인데 요즘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또 돌봄을 줄 수 있는지 좀 잘 나와요. 이 큐블러로스가 세계적인 임종의학자예요. 또 죽음의학자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생각과 반대인 경우. 대표적인 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는 자식이 미워. 근데 겉에서는 안 미운 척.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반동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잘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누군가 우리를 과분하게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할 때 좋아하는 거 우리가 고마운 거거든요. 다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해.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줄 때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정말 진솔한 마음에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속에는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도 좋아요. 우리 감리교는 옛날부터 파송제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목사가 이 감독들이 본부에서 파송을 해서 갔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파송을 받으러 가면은 옛날 얘기예요. 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제일 먼저 가방을 들어준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목사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쫓아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의 장점도 사랑하는 거고 그의 단점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에고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단점이 나타나 안 나타나? 이건 나타나게 말입니다. 단점이 나타나는 순간 나 속았다 하면서 상대를 한없이 공격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걸 소위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야. 여기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기제 안 나왔어요. 사람을 막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반동형성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반동형성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때는 그 반대도 가능해요. 좋으면서 미운 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혼 이전에 여성들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꼭 그랬어. 좋으면서 미운 척. 그랬죠. 좋은데 괜히 그걸 미운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새 신세대 젊은 여성들은 안 그렇대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남자는 또 나한테 막 까칠까칠하게 그러니까 걔도 위축이 돼. 근데 까칠까칠하게 그러는 게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야? 좋은 감정. 이렇게 실제 겉감정하고 속감정이 다른 거 이게 반동형성. 사람이 이렇게 복잡해.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좀 알면은 저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는 동일시고 하나만 하면 좀 쉬었다 할게요. 동일시는 뭐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부모,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나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담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는 자아와 초자아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같다. 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초로 동일시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남아는 아빠의 경우가 많고 여아는 엄마의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죠. 어디서 갖고 오는지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어떻게 이제 그 욕구를 잘 아는지 잘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사춘기 되면 다 깨져.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신과 같은 존재. 그러면서 남자는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면 나는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학교 선생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보통 부모를 통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럼 나중에 또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성장에서는 또 누구를 또 이렇게 존경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연세대학교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분의 책을 보면 세상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그분의 표정을 굉장히 따라한다든가 아니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즐겨 쓰는 이런 말을 한번 써본다든가 즐겨 쓰는 단어를 써본다든가 이렇게 이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이게 동일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그 사람의 발전에 그 사람의 성장에 기여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장에 기여를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탈동일시를 해야 돼요. 탈동일시. 탈동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러면 소위 무슨 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빠가 되면 저 사람은 가리고 난 항상 을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항상 최고가 되는 거고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일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본받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탈동일시. 당신대로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멋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주 거치게 되는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까지 할게요. 공격자와 동일시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제가 동일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긍정적인 대상과 동일시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두려운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아이들이 귀신놀이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막 귀신놀이 하게 되면은 누가 귀신이에요? 내가 귀신이야. 내가 귀신이다. 이러고 하잖아. 아이들 정말 그래요. 근데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귀신 하면은 그냥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해. 근데 내가 귀신이야?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두려운 대상과 동일시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것도 이제 소위 공격자와 동일시다. 그래서 귀신놀이를 많이 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아이들 그 전으로 귀신놀이를 많이 해. 그건 그만큼 아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얘기요.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 얘는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가면 숙제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엎드려 뻗쳐야 되고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알거든 아이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거야. 이때 아이들은 귀신놀이를 즐겨해요. 그런 귀신놀이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냥 귀신놀이를 가만히 지켜봐야지. 또 어떤 믿음이 좋은 엄마는 얘야 그럼 가면 안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셀프 힐링의 놀이를 이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또 이 동일시는 공감 능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공감 능력이 있냐면 공감 능력은 역지사지를 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많은 경험과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내가 동일시를 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아.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느냐? 내 아픔을 통해서 상대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내 아픔이라는 걸 내가 다 거부해버려. 나는 다 해결이 됐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와 같은 아픈 사람을 봐도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지. 그래, 그때 진짜 아팠어. 나한테 그 아픔에 흔적이 있어. 지금 내가 많이 편안해지만 아픔의 흔적은 있어. 그럴 때 진짜 그와 같은 아픈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아픔하고 그 사람의 아픔하고 동일시가 돼.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싶은 거죠. 대부분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 제가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해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런 능력이 별로 없고 그냥 조금 있으니까 제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막 혼내주면 아이가 자기 몸을 막 두들기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공격 충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애를 향하는 거야. 본래는 누구한테 향하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향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가 없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럴 때 나에게 향하는 거야.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해를 왜 하는지 아세요? 청소년들 자해가 대부분 누구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 자해를 하는 애들 많대요. 제 그 친구가 걔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대.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그 살아온 내력을 또 들어보면요, 굉장히 아주 엄하고 막 그냥 막 굉장히 많이 압력을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사실 그 엄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향해? 자기한테 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대부분 그 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대상에 대한 굉장히 큰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에게 분노를 팍 터뜨리지 못하고 그 분노가 누구한테 향하는 거야? 나한테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공격해버리는 거야. 이게 우울증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자, 한 여대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 걸렸어.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 걸렸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람이 우울증이 됐나 보다. 천만의 말씀. 이분이 그런 얘기 듣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왜 우울증을 받냐면 아버지는 그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딸을 계속 폭력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또 잘 키운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어. 근데 아버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나는 이렇게 울었대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굉장히 애정 어린 슬픔으로 보이죠.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하는 얘기야. 내가 아버지한테 그만큼 그동안 당했는데 나도 이제 힘을 얻으면 내가 아버지를 보복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시면 난 누구한테 보복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이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메커니즘. 물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울증을 100%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합리화, 어떤 행동 속에 있는 실제 원인을 의식이 용납하기 힘들 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이건 이솝 부화죠. 여우가 산책을 하다가 포도나무를 봤어요. 그 포도 열매를 따려고 점프했는데요. 땄어요? 못 땄어? 못 땄어. 몇 번 점프를 했는데 계속 포도를 못 따. 그래서 여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심포도야.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합리화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동창회 나갔어요. 근데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찌질하게 학교 생활하는 애가 어떻게 남자 잘 만나갖고 뭐 아우디 최고급 승용차 타고 오고 명품 휘두르고 왔어. 어때요 여러분? 열받지? 하나잖아. 자존심 상하고 여든감 느끼고 집에 와서 돈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 못 봤더라.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망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 그렇지? 그런 거 합리화야.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사람들. 또 회피 혹은 이걸 격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내는 과정으로 고통스러운 사실은 기억하지만 감정은 억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 상담실에서 남자와 여자를 상담할 때 약간 차이가 뭐냐면, 남자들은 자기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국어책을 읽듯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요, 지금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감정 있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팠지만 아프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조금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여성들은 보통 감정을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울컥해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런 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좀 존중하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병리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병리적으로 되면은 또 합리화라고 하는 합리화가 아니죠. 회피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또 지식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써요. 이게 뭐냐면 모든 감정을 이성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야. 감정을 이성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야, 남녀가 데이트해요. 공원에서 보름달. 자기야, 오늘 달이 오늘 달이 쟁반같이 동그랗지? 그러니까 남자가 보름달이니까 이런 거.
감정을 이제 다 지식적인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퇴행은 조금씩만 얘기할게요. 퇴행 읽어보시고, 퇴행은 심한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 행위. 아시겠죠? 잘 가리다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막사. 과거로 퇴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퇴행이라는 거죠. 뭐가 어떤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 보통 여성들은 스트레스 받고 막 좌절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막 많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좀 많다. 아니,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은 말을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만 하는 사람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구강기 욕망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로 돌아가는. 요건 요 정도만 할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전이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동영상 보게 될 것 같은데, 부모 혹은 초기에 중요한 대상에게 경험한 감정을 상담사 혹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게 이게 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이라고 하는 방향 기제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엄마하고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엄마하고 어렸을 때 하고 엄마가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다 자기가 엄마하고 가졌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애틋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상대도 좋겠지. 그런 감정을 가져주니까. 그렇지만 누가 나중에 상처받고 실망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왜? 엄마처럼 나를 대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권위자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꼼짝 못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어떤 부모 경험을 했는지 그게 그대로 상담 현장에서 전이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어떤 내담자는 와가지고 괜히 상담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누가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상담이 끝났으면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고 일어서고 계속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가지 않고 엘베에서 계속 서성거린다든가. 자, 이것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계속 옆에 있고 싶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엄마하고 가졌던 관계 경험. 그 전이는 보통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요 대상하고 이 관계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반대로도 나타나는데, 엄마와 관계가 좀 실패를 했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고 엄마가 나를 막 사랑해주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해줬어. 그랬더니 그때는 전이가 반대로 나타나게 돼. 엄마한테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받으려고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막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은 전이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부모를 너무 많이 의존했다거나 혹은 부모를 의존해야 될 때 의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의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또 이제 막 동영상 몇 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제가 평택 상담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다소곳한 여성이,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대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고 항상 다소곳해요. 좀처럼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이렇게 긴 피드백을 이제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여지껏 사랑이 의존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남편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존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다 의존하면 남편은 다 그것을 받아주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계속 실패를 하니까 자기 사랑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어떤 걸 깨달았냐면, 사랑은 의존이 아니었구나.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을 해요. 왜 사랑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사랑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은. 그거 안 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의 상처를 받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사실 남편을 볼 때 전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남편을 본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애틋하게 사랑해줬는데, 애틋하게 사랑해줬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죠. 그걸 남편한테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야. 그러면 항상 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구나.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을 나는 남편한테 바라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을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통한 사람이 돼요. 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럼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흔하게들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 굉장한 어떤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쑥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느낀 그 감정이 사실은 그 대상이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초기 양육자,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서 중요한 대상에게 느낀 감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전이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전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나는 거이긴 해.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자꾸 이 정신 에너지가 소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꾸 소심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